안녕하세요. 힐링이 되다 TV의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29강 10장 발달 과정의 트라우마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트로덕션과 안토니, 마리아 그리고 버지니아의 세 사람 케이스를 보면서 AC 스타디로 나타난 것들이 각 개인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제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9장 사람과는 거리가 먼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에 대한 DSM 이야기, 그리고 트라우마 경험을 어떻게 처리하고 살까, 그리고 자해, 진단의 영향력, 눈에 보이지 않는 유행병, 그리고 문제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미국 공중보건의 문제인 아동학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또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콜크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릴 때의 결국은 성적인 혹은 육체적인 학대가 반복적인 자살과 그리고 자해, 자꾸 이렇게 끊는 게 결국 어릴 때의 문제다. 성장 과정에 어떤 트라우마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영향을 준다. 이것이 이제 콜크 박사의 주장입니다. 진단의 영향력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올바른 진단이 돼야 올바른 치료가 되는데, 이런 PTSD라는 뭉뚱그려서 이렇게 진단이 되게 되면 어릴 때 받았던 그런 학대와 성인이 되어서 어떤 전쟁이라든지 혹은 폭동 혹은 어떤 자연재해로 인한 그런 트라우마와 어릴 때 육체적인 또 성적인 학대를 받은 것하고는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다. 이걸 이제 콜크 박사는 구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자연재해하고는 다르게 어릴 때 그런 성적이나 육체적인 학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기억력이라든지 혹은 자해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의학적인 문제들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걸 이제 콜크 박사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유행병은 소위 말하는 이제 AC 스타디, 결국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미국 전역에 만연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문제들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문제가 서로 막 얽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3분의 2가 이런 역기능적인 요소가 다 있다. 그리고 87%는 2개 혹은 그 이상의 숫자가 있다. 참 놀라운 거죠, 사실은. 그리고 6명 중에 1명은 4개나 그 이상이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답했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히스패닉이거나 혹은 낮은 소득의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미국에서 화이트고 중산층이고 공부도 충분히 했고 사회적으로 자리도 잡았고 경제적으로도 좋은 보험을 낼 만큼 괜찮은 사람들의 3분의 2가 그런 역기능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혹은 저소득층은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거든요. 혹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조차도 그런 역기능적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겪는 그런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막 하거든요. 우리 애는 무슨 성격 장애가 있고 학교에서 적응 못하고 학교에서 ADHD가 있고 이런, 결국은 왕따를 시키고 혹은 왕따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물론 애가 집에서는 올바른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성장 과정에 애들이 겪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펠리티 박사가 이야기하는 이 논문에 제가 원문을 가져왔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이런 어릴 때의 그런 역기능적인 경험이 사회적인 또 감정적인 또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질환도 잘 걸리게 되고 사회적인 문제도 일으키게 되고 또 생명도 짧아지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 펠리티 박사가 겪었던 그 체중 감소에 성공했던 그 여성이 또
누가 성적 관계를 하자는 소리를 듣고는 어릴 때 그 할아버지로 받았던 성적 학대에 대한 걸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체중을 살이 찌게 되고 비만에 걸리게 되고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비만 수술을 받게 되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체중은 빠졌지만 문제는 반복적인 이제 자살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5번이나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뭐 이렇게 3번이나 이 전기 쇼크를 받은 이 자살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살 충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로는 정신과적인 스트레스의 문제지 단순히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많이 먹어서 살 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떤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들이 때로는 그 개인한테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야기들을 여기서는 다루고 있다.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AC 스터디에서는 뭐 담배를 피우거나 술 마시거나 약물 하거나 이런 비만이 결국은 개인은 포기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금연 프로그램에는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뭐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요. 근데 제가 이제 만나봤던 몇몇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분들은 참 그런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또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 핑계를 찾게 되는 그 고비를 넘기기가 참 쉽지 않겠다. 정말 오랜 동안 그 사람들을 살피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겉으로는 뭐 흡연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이 큰 문제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숨어 있는 문제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런 이 수치심이라든지 비밀로 또는 어떤 망각의 형태로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내기 어렵고 또 해결하기 어렵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콜커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공중보건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아동학대, 차일드 어뷰즈로부터 생기고 이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자꾸 이제 정신과적인 약물로 해결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결국 이렇게 누려야 되는 삶의 즐거움과 호기심과 이 어떤 성장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발달해야 되는 감정적인, 지적인 어떤 지능이 장애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에 건강한 사람으로 구성이 어렵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콜커 박사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달 과정의 트라우마, 숨겨진 유행병의 어떤 인트로덕션, 어떤 케이스, 세 사람의 케이스에 대해서 또 유전자가 안 좋은 탓이냐, 소위 말하는 나쁜 유전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수만, 수십만의 어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막대한 이런 자원을 쓰거든요. 장애가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돌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지만 베니핏이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장애가 있는 어릴 때 그런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지 못하면 결국 감옥에 가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거둬드는데 사회복지 비용이 들게 되고 그런 이제 의료적인 소모가 일어나게 되고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몇 명이 이렇게 교도소에 가고 몇 명이 어떤 이렇게 사회 그런 수용 시설에 돼 있고 이런 통계를 알지만 사실은 결국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세금 내는 데서 나오거든. 그리고 많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어떤 보호 관찰할 수 있는 직원들, 그다음 복지기관에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매일매일 그냥 자기들 그냥 일을 하는 거거든. 그렇지만 그 결과가 좋으냐면 결과는 나쁘고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안토니라고 하는 2살 반짜리 남자아이겠죠. 얘가 이제 이 콜커 박사의 트라우마 센터에 왔는데 얘는 이제 왜 왔느냐면
다른 데서는 막 애가 계속 뭐 물어뜯고 밀고 또 낮잠 자라 그래도 자지도 안 하고 막 계속 울고 머리를 막 움직이고 하니까 이제 얘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 콜크 박사가 이렇게 이제 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애는 막 엄마한테 막 붙어 있는 거죠. 그럴 때 엄마의 반응이 아, 이게 문제였구나.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애 보고 그런 애 그렇게 행동하지 마.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애가 막 엄마한테 붙어 있을 때는 얘는 아직 그 마음에서 충족되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엄마가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아이고 힘들지 여기 괜찮은 곳이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도 애가 불안해할 애인데 그렇게 안 되거든. 그리고 이 애를 갖다가 밀쳐내고 그 애는 이제 그 구석에 있고 응? 그러면서 이제 그 머리를 갖다 막 이렇게 쥐어박고 그럼 이제 엄마의 반응이 뭐냐면 그냥 나를 갖다 그냥 뭐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그런다. 그 엄마의 반응이 아이를 보고 안타깝고 그래 아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안아줄게 이게 아니고 아 저는 뭐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드네 내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뭐 이런 이야기 같은 느낌. 그 아이가 어디서 안정감을 찾고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엄마를 또 들여다보면 엄마의 이야기는 그 엄마도 그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 친척집을 이제 돌아가면서 살았는데 그 친척들이 잘 대해줬느냐면 그 엄마를 때리고 무시하고 13살부터 이제 성적으로 학대하고 그 엄마가 뭐 살아난다는 게 힘든 거죠. 그 와중에 이제 결국은 술 취한 남자친구한테 또 관계를 해서 성적 관계를 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그걸 알고 나서 그 남자친구 떠나버리고 저 혼자 키운 거죠. 결혼도 안 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녀가 보기에는 이 자기 애가 아들이 그 아빠하고 똑같다. 이거 뭐 쓸모없다. 내 인생을 더 힘들게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또 이제 남자를 계속 구하는데 계속 폭력적인 그런 뭐 남자들만 계속 구하는. 그렇지만 그녀가 확신하는 게 뭐냐면 그녀가 그런 남자친구로부터 계속 이제 폭행을 당했겠죠. 그렇지만 안토니가 알기에는 너무 아주 늦은 밤에 했기 때문에 안토니는 몰랐을 거예요. 안토니는 내가 그 남자친구한테 맞는 걸 몰랐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몰랐을까?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토니가 비록 2살 반밖에 안 된 2살 반이면 이제 약간 이제 걸어 다니고 아직 뛰지는 잘 못하겠지만 뭐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본인이 들을 거 듣고 눈치 있거든요. 엄마가 맞으면서 내는 신음소리를 과연 듣지 않았을까요? 그 아이가 엄마에게서 받은 대화는 너 때문에 너는 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 나도 살기 힘들어. 이야기를 계속 들었을 그 애가 어떻게 진단이 되느냐면 뭐 우울증 뭐 굉장히 이렇게 반항적인 장애 불안증 뭐 그런 반응적인 애착 장애 ADHD 뭐 PTSD 뭐 우리가 뭐 어떤 거라도 붙일 수 있거든요. 다 맞죠 사실은. 뭐 어느 하나가 맞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안토니라는 이 2살 반 애에 대해서 진단명이 뭐 한 5개 6개 애가 행동하는 거 다 붙이면 그냥 진단명이 되니까. 근데 콜크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진단도 얘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 얘의 설명은 안토니에 대한 설명은
결국은 엄마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 그 트라우마의 아이니까 그대로 그 영향을 받아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뭐 이대로 살아가고는 거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엄마를 포함해서 엄마도 안 믿는 거죠. 엄마가 본인을 이해하고 케어해 주는 게 아니고 힘들어하고 내치려고 하고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안토니라는 아이의 인생은 결정되는 거거든. 어떤 진단명이요. 뭐 우울증, 뭐 ADHD, 뭐라고 불 붙여도. 그다음 이제 마리아 케이스를 한번 보면서 또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라틴 아메리카 계열이 15살짜리. 뭐 마찬가지로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양육되는 뭐 그런 가정 프로그램. 집이 이제 안 되니까 집에서 아마 뭐 쫓겨났거나 뭐 집이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 보육원이나 이런 데서 키워졌겠죠. 비만이라는 건 앞에 우리가 비만을 했던 그 여성을 떠올려 보면 알겠죠. 그 다음 그게 매우 공격적이고. 그 이제 어릴 때 이제 성적인, 육체적인, 감정적인 학대를 당한 게 있죠. 8살 이후로 20군데가 넘는 가정에서 양육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 몇 달, 여기 몇 달, 여기 뭐 한두 달이나 옮겨 다닌 거지, 계속. 안정적인 상황을, 안정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메디컬 차트에는 뭐 아주 이렇게 침묵하거나 아주 이렇게 막 복수심에 불타고 충동적이고 막 참을성 없고 스스로를 막 이렇게 해치고 감정 변화가 심하고 막 폭발적이고 막 스스로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쓰레기 같다. 가치 없다. 나는 버림받은 애다. 이 마리아라는 애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어떻게 살았겠다. 이게 이 아이의 사실은 진단명인 거죠. 그 이제 마리아는 뭐 당연히 자살을 시도할 수밖에 없고. 근데 뭘 해도 이 사람하고 어울릴 수가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도 안 되는데 얘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콰인 세라피. 그러니까 말 치료죠. 이 동물 치료. 그 말을 이렇게 이제 구름이가 말을 이렇게 쓰다듬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말을 좀 드레시지 이렇게 말을 좀 타는 말하고 이제 친해지니까 말을 또 타고 하면서 2년이 지났을 때 이 콜크 박사 마리아와 이야기를 하는 고등학교를 졸업. 참 이 상황에서도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산재 대학에 합격을 했다. 견뎌낸 거죠, 마리아가. 저는 마리아가 여성이라서 이걸 견뎌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 같으면 쉽지 않았을 건데. 어쨌든 어떻게 무엇이 이렇게 회복되도록 도왔느냐 했을 때 말이 그녀가 돌봤던 그 말이 도와줬다. 그래서 이 말하고 같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꼈고 매일 가면은 그녀가 이 마리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인내심 기다리는 그 말을 이 마리아가 본 거죠. 그랬을 때 뭘 했느냐? 비세럴 커넥션. 우리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면 막 장이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을 느끼는데 이 마리아가 느낀 거는 이 심리적으로 이 장에서도 편안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말과의 대화를 하는 거죠. 말과 대화가 되니까 다른 아이들하고 대화가 되고 결국은 이제 치료받는 사람들하고도 대화가 되고 점차 회복을 할 때 첫 번째 스텝이 이 말과의 어떤 말을 이용한 치료였다. 콜크 박사가 앞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각각에 맞는 치료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이것이 뭐 개와 같이 이렇게 애완견이든 뭐 고양이든 뭐 말이든 뭐
첫 번째 사람하고 관계를 맺기 힘들 때는 일단은 뭐 말이든 이게 뭐 애완견이든 뭐 이렇게 말이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물 뭐 지금 우리나라도 애완견이나 고양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지만 저는 최근에 그런 개와 고양이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결국 본인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거다. 그게 사람에게 가족에게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개는 막 너무 좋아하거든요. 고양이도 그렇고 뭐 말도 그렇고 모든 동물들은 제가 보기에는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면 제 경험에는 뭐 하다못해 뿅아리도 어릴 때부터 케어해줘 사람 따르고 그거 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고 저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아 이게 정말 그런 참 어릴 때 받았던 많은 그런 학대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이 대학을 간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뭐 상가학교 진학이 아니고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고 정상적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이제 본인 길을 이제 열어나갈 수 있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버지니아라고 하는 13살 된 여자입니다. 생물학적인 엄마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왜냐면 그 엄마가 이제 약물 중독이었기 때문에 이게 강제적으로 격리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입양을 했는 엄마는 이제 병에 걸려서 죽고 또 이제 다시 이제 다른 양육되는 홈으로 이렇게 자꾸 옮겨 다니면서 됐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 한 곳에서 누군가가 케어해주고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버지니아는 아주 이렇게 남자들을 좀 유혹하는 방법으로 이게 이제 본인이 어떤 살아남으려고 하는 방법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명의 그 애를 봐주는 사람, 돌봐주는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됐다. 결국은 뭐 얘도 마찬가지죠. 얘 13번이나 자살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를 보면 얘는 막 심리적으로 고립돼 있고 남을 조정하거나 폭발적이고 아주 이렇게 성적인 거에 막 민감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스스로 아주 역겹게 생각하고 있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이 아이의 버지니아라고 하는 여자의 현 주소거든요. 근데 뭐 진단명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바이폴라, 양극성 장애가 있거나 뭐 간헐적인 폭발성 장애가 있거나 뭐 진단명은 뭐 여러 가지 ADD, 어텐션, 집중이 안 된다. 뭐 하이퍼액티브 서브타입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약물을 쓰고 있다. 이걸로 약물을 가지고 이 아이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AC 스타디에서 나온 그런 것들은 그 전체의 어떤 숫자를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야기하는 3명의 그런 케이스들은 각각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 얘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되고 사실 이만큼 심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그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ADHD로 진단받은 아이들 막 혹은 우울증, 학교 생활 잘 적응 못하는 아이들, 뭐 친구가 별로 없이 집안에만 게임에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나이 때는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친구하고 막 이렇게 놀기 바빠가지고 막 집에 가자 그래도 안 가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아이들은 그냥 계속 게임에만 집중하고 밤새도록 할 때 저는 그 마음을 보거든요. 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구나. 내가 그 마음을 어떻게 채워줘야 될까? 이제 이렇게 돼도 사실은 이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냥 뭐 약 먹으면 되지 않을까? 약으로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콜커 박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삶이
뭐 우리는 이제 약물을 개발하고 또 어떤 거기에 맞는 유전자를 찾아서 유전자를 해결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과연 이게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실제로 팩트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주제는 유전자가 뭐 유전자 해결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콜크 박사의 나름대로 리서치했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저도 이렇게 분자 생물학을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아는데, 이 우리가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 조현병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막 이 스키조프레니아 이 조현병과 관련된 유전자가 막 발표된 것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어느 것 하나, 그래서 그걸 해결하면 조현병이 해결될 수 있단 말이냐? 아니라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접근이 잘못된 거죠. 그 점에서는 지금 콜크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단일 유전자에 의해서 병이 만들어진다, 이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알려진 게 어떤 싱글 아웃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개의 유전자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거든. 1990년대 말 또 2000년대 초까지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고 인간의 DNA 임계서열을 밝히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인간의 이제 임계서열을 밝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좋은 장비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유전자도 뭐 한 2, 30만 원 정도 하면은 그 데이터를 다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데이터를 아직 해석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어떤 질환, 예를 들어서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도 한 가지 유전자고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다 다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된 게 한 가지 어떤 유전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제 후생 유전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DNA에 대해서 이것이 메칠화가 되면서 작동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이거는 이제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바뀌는 내용들이니까 유전자만 가지고 뭔가 판단하고 질환을 치료해야 되겠다, 이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메칠화, 메칠 패턴이 결국은 자녀들에게도 유전이 됩니다. 이걸 이제 후생 유전학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물려받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들한테 내려가는 거거든. 무엇이 내려가느냐? 내가 받으면서 살면서 받았던 그 트로마가 이런 메칠화의 패턴으로 내 몸에 남아있게 되고, 그것이 유전되면서 이렇게. 그래서 콜크 박사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몸에 스코어로 남아있는 것들이, 그리고 이것이 아주 깊은 곳에, 그러니까 우리 유전학적으로 DNA나 메칠화 되는 그 과정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후손에게 내려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트라우마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늘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아이를 놓으면 그 아이도 두려움에 빨리 이렇게 익숙해진다.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이상하게 우리는 부부싸움도 안 하고 부부관계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얘가 집중이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있다 할 때는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내한테 있는 두려움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학에 대해서 잠시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DNA 염기서열이 여기 좀 더 진한 색깔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엑손이라고 하는 부위고, 여기 좀 밝은 부위가 인터널이라고 하는 엑손과 엑손 사이에 들어있는,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정보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직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전자의 정보가 활성화되느냐 비활성화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부분에 메칠레이션이 안 돼 있으면 이것이 액티베이션 되고, 메칠레이션이 되면 이것이 블록이 된다는 거거든, 기능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소위 말하는 후생유전학에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이 유전자가 작동하는데 기분이 나쁘면 작동 안 하는 거와 똑같다. 원래는 부모로부터 받은 거는 똑같은데 내 상태가 건강 상태가 좋으면 이 유전자는 작동을 하고 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이게 메칠레이션으로 되는 순간에는 이 작동 안 하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메칠화라는 과정이고 이게 후생 유전학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전자를 받은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트라우마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가 발현되는 형태가 다 다르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내 자식한테 내려간다는 게 문제. 이게 이제 유전자에 대해서 콜크 박사가 이제 정리한 내용이고, 저도 여기 부분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맥길 대학에서 마이클 맨이라는 분이 이제 또 그 쥐에 대해서, 새로 난 쥐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엄마가 이 엄마 쥐가 막 이렇게 핥아주고 이러면 이 쥐가 용감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훨씬 더 낮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이 쥐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도 높고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 그리고 평온함도 빨리 찾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해마, 히포캄퍼스라고 하는 뇌에 있는 해마에 아주 깊은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이 해마는 어디와 관련이 있느냐? 러닝, 배우는 것과 지적인 것과 메모리, 기억력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적인 능력은 머리가 또 똑똑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쥐들은 어릴 때 막 엄마가 잘 핥아주고 이렇게 관계를 가지게 되면 미로 같은 것도 더 빨리 찾아서 막 생존에도 더 유리한, 이런 것들이 후생적인 이야기고, 그러니까 유전자적인 영향보다는 후생 유전자, 태어났을 때 얼마나 엄마가 잘 핥아주고 그런 케어를 잘해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느냐에 따라서 후생 유전자가 이렇게 바뀌는,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게 맥길 대학의 그런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 이 엄마가 애를 임신했을 때 퀘벡 같으면 이제 추운 겨울이니까 캐나다 쪽에 여기서 이제 막 히팅이 안 된 집에 너무 오래 같이 있는 엄마 같으면 두렵고 불안한, 그것이 그대로 아이한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있게 되면 차일드 어뷰즈, 아이를 학대하는 그런 그룹에서는 73개의 유전자가 변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변형이 나요? 그런 후생 유전자적인 프로파일이 변형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전자의 변화가 우리 화학적인 뭐 물질이라든지 독성이 있는 어떤 물질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 너는 아빠를 닮아서 그래, 너는 엄마를 닮아서 그래, 뭐 저 집은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어, 그게 아니고 얼마나 좋은 환경이 그렇게 만드느냐. 그 환경이라는 거는 물론 경제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 내가 해주는 말 한마디,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이야기, 상대방이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는 이 이야기들이 그 환경을 만들고 그것이 좋은 유전자를 만들게 되고, 그것이 그 아이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아이의 미래의 건강과 사회적인 적응도, 기술, 뭐 지적인 능력, 기억 능력,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 이게 이제 콜크 박사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저는 뭐 참 우리가 뭐 누구 탓을 할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환경이 어떤지, 내가 주위 사람한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지, 얼마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서 실제로 우리 주위에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 지금도 내 아이가 그것이 뭐
성인이 됐든 아직 어린아이든 똑같이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 그것이 지금도 후생 유전자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삶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이 유전자처럼 이렇게 대를 이어서 또 내려간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달 과정 트라우마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본성이냐 양육의 결과냐 뭐 같은 이야기가 또 이제 반복되겠지만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국 아동 트라우마 스트레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콜크 박사가 나름대로 어릴 때 이제 받은 그런 어린 학대 트라우마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걸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결국 또 DSM 이야기지만 그런 진단의 영향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이 어릴 때 받았던 학대가 어떻게 그 몸에 남아있고 그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진단하고 있는 것과 어떤 괴리가 있고 그 간극을 어떻게 우리가 메워가야 될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저렇게 중증의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내 삶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누구 탓할 것 없이 나는 어떨까? 내 가정은 어떨까? 내 아이는 어떨까?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나를 한번 더 돌아보고 또 이웃을 좀 돌아보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